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사전투표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시간 기록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전투표 행렬을 보면서 민심의 쓰나미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저 미치광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자폭하면서 정권이 끝장났지만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은 진작에 윤석열 끌어내렸을 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2년 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파탄 났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회생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집권 초기 4.6%였던 경제 성장률은 추락을 거듭해서 0%까지 떨어졌고 세수가 펑크나면서 지방 재정은 붕괴됐으며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소비는 사라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것은 저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성도 있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그 자부심을 되찾고 싶은 새봄나라를 향한 기대요 갈망이기도 합니다. 투표야말로 내란을 끝내고 파탄난 경제를 살려내는 묘약 중에 묘약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요즘에 아주 우리 정어리언 백만 정어리 점프운동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73만 4,799분인데요. 선거 전에 80만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만 정어리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멋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TV 빨리 100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백만 정어리 점프 운동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물론 주변에 소개도 하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도 힘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요. 이번에 이 백만 정어리 점프 운동을 위해서 특별 기획 상품 준비했는데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2개씩 이렇게 사서 하나씩 주면서 하십사 부탁도 드렸고요. 이번에 정어리몰의 아주 히트 상품들 언양불고기, 순살 장어탕, 오리로스 이런 인기 상품을 정어리몰 보조 배터리하고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 배터리 아주 좋은 제품인데 옆에 또 버튼 2번 누르면 손전등 기능도 되고 요즘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관련 이슈도 많은데 아주 안전하게 또 뭐 1억 보험도 가입돼 있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너 하나 나 하나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사전투표 하신 분들이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긴급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이재명 후보와 깜짝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어리 TV 꼭 오셔야 되겠죠? 예, 8시 반에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8시 반에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거 물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문을 열어놓고 9시부터 이재명 후보와 깜짝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바쁜데 우리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의 깜짝 인터뷰. 사전투표 하신 분들 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골수 이찍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찍 친구래요. 김문수는 무능해 보여서 안 될 것 같아서 준석이 찍으려고 했는데 토론 보고 나서 경악해가지고 이번에는 투표 안 한다고 그러네요.
이 친구는 끝까지 설득해서 1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한강 아리수님, 저희 아들 이름이 이준석이에요. 어떡하죠? 놀림당하고 욕할까봐 걱정인데 얘 이름을 바꿔줘야 할까요? 한강 아리수님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준석이한테 이름 바꿔보라고 그럴 테니까요. 바다향기님, 앵커님 저 마니라는 아이디를 쓰던 불치병 딸아이 아빠 기억나시죠? 완치는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딸 아이의 건강이 호전돼서 이제사 가입 신청했습니다. 가입비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딸 아이 거액의 병원비에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핑계로 가입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병세도 호전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100만 정어리를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바다향기님 어제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아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따님이 건강이 호전됐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추억의 메텔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항암 치료 하시는데 문득 안부가 궁금해서 오늘 더욱 기도를 했는데 댓글은 못 올리더라도 계속 보신다고 했는데 안부가 궁금합니다. 쾌차하시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혹시 인증샷 올라온 게 있으면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예, 오늘도 사전투표 레드 희영님은 어디에 찍으신 거예요? 팔뚝인가? 예. 그리고요 인천 지키미님 예, 손등에 찍으셨습니다. 피노키오님, 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송산 3동 사전투표소에서 찍으셨습니다. 저 파란 하늘을 향해서 활짝 편 5손가락 좋습니다. 서인낭자님 인증샷 감사합니다. 현겸맘님 이렇게 어려운 걸 쓰셨어요. 아 현겸 아드님이 예. 달리미님은 평촌에서 사전투표하셨습니다. 놀고 싶다님 사전투표 하셨으면 가서 노세요. 예. 이렇게 사전투표 참 행렬이 대단하지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보니까 그냥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지금 뒤에 배경도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행렬을 지금 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주 골목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민주당 국민화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이거 끝나고 합니다. 아, 정치 그래요? 1번지 끝나고요. 네. 바쁘셨군요. 네.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 관내에서? 예, 일단 관내에서 하고 이제 그다음 행선지로 또 이제 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관외로 가면 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관외가 또 엄청 관내가 줄이 이렇게 또 길더라고요. 줄이 길어가지고 근데 되게 출퇴근 시간에는 관외가 더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근해가지고 자기 네. 집 아닌데 거기서 얼른 하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도 잘 줄 봐가지고 줄잘 서겠습니다. 관에 잘 서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김정욱입니다. 예, 어제 딱 정오에 점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나 해서 네. 관 내에서 한데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표열기라고 하는 게 과거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조금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주춤하는 느낌입니다. 아직 배고파서 더 이게 올라가는 속도 예.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변 분들에게 투표 좀 독려해 주셔가지고 꼭 오늘 40%가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40%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10시 투표율은 23.33%였거든요. 혹시 11시 집계가 나왔습니까?
24.55라고 24.5. 네, 예, 기준. 24.5. 그래서 이제 어제가 아마 2.01%인가 2.1% 차이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1.19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추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왕창 오실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오셔서 40%가 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직까지 배고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네. 투표하셨어요? 예, 어제 저는 오후 3시에 관내에서 했습니다. 관내에서? 아, 근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야,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예, 저는 사는 곳이 노원동 쪽인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야, 이게 진짜 윤석열을 응징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투표가 마려우셨을까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엄청난 사전투표 행렬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민심의 쓰나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얼마나 투표를 우리가 하고 싶었습니까? 제가 이런 열기를 느꼈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였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때 다른 지역 사시는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도 강서구 살고 싶다. 그래요. 빨리 투표하게. 예. 그 마음이 지금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윤석열의 짓들을 보면서 정말 저거 끌어내려야지 그랬는데 강서구에서 민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반성을 안 해요. 반성을 안 해. 반성 안 하는 게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왜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가? 왜 한 분은 빼십니까? 김문수. 김문수. 그렇죠. 셋 다. 그래서 70대 윤석열, 6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사람만 혼냅니다. 국민의힘이요. 주구장창 단일화만 목매달다가 이제 단일화가 물 건너가니까 겨우 내세우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독재하면 안 된다예요. 이재명이 독재를 했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근데 막 독재 안 된다. 근데 그 논거가 뭐냐면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건 완전히 독재로 간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 중간고사 1등한 사람이 기말고사 1등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까? 프로야구에서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면 그거 독재입니까?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남들 공부할 때 지는 마음방으로 놀다가 1등하면 그걸 막 시비 걸고 완전히 이건 아니 성적이 떨어지면 지가 반성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죠. 안 그래요? 수석님 수석해 보셔보면 잘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입법부에서 다수당이 된 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한 건가요? 이게 민심이었잖아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신 거였잖아요. 그게 민주당 죄입니까? 이재명 후보 죄입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또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로 다시 응징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퍼붓는 건지.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억지 궤변으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지어내는 건데요. 사전투표의 열기도 그렇고 국민들의 지금 민심도 그렇고 이런 말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더 욕먹을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호남이 엄청나게 높지요. 영남의 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항상 사전투표가 호남이 좀 높았죠. 그런데 김종국 원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영남이 또 본투표 때 하려고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찍기가 싫다일까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또 본투표 때는 다시 또 결집할 어떤 기미가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대구가 꼴찌였었거든요.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제 엄청나게 내부에서 위기 경고 사인을 했을 거고 그럼 본투표에도 많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란을 응징하겠다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면 저들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전남은 지금 이 시간대 보니까 43%나 투표를 하셨어요. 43%. 네, 43.04%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부터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신 절반 정도가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 해불자. 뭐 아니요. 제가 본투표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서. 예. 끝까지 상황 본 다음에 우리 힘을 보여줄게 이런 분도 많이 호남이 많이 계신데 이 얘기는
호남인들이 단합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독재에 항거한 가장 거룩한 성전을 전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어제 오늘 투표를 통해서 호남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보여줬고 이 호남의 민심은 충청도와 수도권으로 전 북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옆으로도 이게 동진을 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싸움은 저쪽 뭐 보수층들이 대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응징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독려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예를 들면 독재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21세기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박영식, 예. 신기한 게 지난 대선에서 77.1%가 최종 투표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80%를 넘긴 지역이 4군데였어요. 예. 야. 전남, 전북, 광주, 세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전 투표도 지금 이 4군데가 1, 2, 3, 4등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 투표율이 대단한 열기와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달려가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영남의 2배에 달하는 것, 영남이 지금 조금 처졌던 것, 박영식 에디터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광주의 민심이나 전남의 민심이라는 건 실제 5.18을 겪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수도권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시기도 했고, 저희 스튜디오가 인접한 이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서도 당연히 저희 피부로 느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터졌다더라. 다른 지역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전남과 광주 민심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때 그 시절을 겪어봤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의 폭력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그 절박감과 그 위기감을 광주 전남 분들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표율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뭐 커뮤니티에도 여러 차례 좀 공개가 되긴 합니다만은 보수 카톡방에서는 사전 투표 하지 말자.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본투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그 지역민 분들께서 영향을 받진 않으셨을까 이런 약간의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요? 김문수도 사전투표 하겠다는데. 윤희 JJ님, 저희 엄마가 91세, 이모 2분이 92세, 95세인데 세 분 다 개몽 완료해서 이재명 표로 접수 완료했어요. 특히 엄마한테 이재명 후보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글썽이셔서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 당선자, 이제 지금은 바로 대통령이죠. 스토리를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정어리 TV의 김수진 작가님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거기 있던 곳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고. 스토리가 없어서. 윤석열이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실수로 말한 거 빼놓고는 쓸 게 없는 자 아닙니까? 그자 참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다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김대중 인동초의 삶, 노무현의 바보 노무현, 얼마나 스토리가 차고 넘칩니까? 참 이재명 후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의 삶,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포토제이70님, 생애 처음 투표하는 딸 몸이 불편하신 노모, 저와 와이프 모두 4명 어제 사전 투표했습니다. 4층 투표소 가기 위해 1층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제 술 한잔 했는데 아직도 술이 안 깨고 있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살고 있던 곳 어제 그 투표소도 4층이었거든요. 되게 주민센터 4층이 이제 좀 강당으로 쓰니까 거기에다 해놨나 봐요. 아, 근데 뭐 연세 드신 분들 그 난간을 잡고 4층까지 올라가는데 나라가 좀 살기 좋아지면 주민센터에 에스컬레이터 놔드려야 될까 봐. 이장신님, 앵커님 이것은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개표 시작 후에 몇 시쯤 내각 인선 발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밤에 이재명 후보 특집 인터뷰에 이거 물어봐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각 인선 6월 3일은 아니고 이제 6월 4일 날 취임식을 하나요? 취임식 약식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보통 국회에서 하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명단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경란님, 민주당에서 3표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모시고 가서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같이 휠체어를 타고 키가 작은 분들이 투표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한 3표 중에 1표는 보충했네요. 박영자님, 우리 남편 74살 김천 이직이었는데 백운기 정어리 TV 날마다 듣습니다. 이번에 대구 아들 딸 2번 찍는다는 걸 모두 다 1번으로 찍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윤 씨 때문에 개몽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영남 지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25만 원도 빨리 여러 번 주게 해주세요. 예, 우리 정어리원 한 분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투표소까지 가기 힘든 분 이런 분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어제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신임 민주당원 김용남 의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병아리 당원. 선대위에서 뭐 맡으셨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선대위 직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대신 그 용광로 유세단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뭐 허은하 전 의원 또 김상욱 의원 이른바 저는 이제 탈북민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탈북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민주당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그 연예인 분들 그리고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다양한 구성원으로 용광로 유세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세하러 다니고 그러시군요.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용광로 유세단 인기가 좋겠는데요. 아, 좋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했는데요. 그 한 여성분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호주 사신대요. 근데 호주 사시는데 자기가 재외국민 투표를 놓쳤대. 그거를 뭐 미리 등록하고 그걸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전 투표하려고. 그래서 영남 지역도 혹시 가보시나요? 영남이요? 예. 저는 아직 못 갔고요. 딴 분들은 갔었습니다. 예. 영남의 변화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 이른바 진영 간의 투표율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K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들이 PK 지역에서 많이 당선됐죠. 그 비슷한 투표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엔 TK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 문제인데 역대 선거 중에는 가장 그래도 높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TK 지역에서도. 그러게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뭐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후보든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저번에 후보든 21%, 22% 정도를 획득했어요. 대구하고 경북에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30%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데 여론조사보다는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본래 투표를 까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5% 이상은 나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TK 지역 그리고 또 TK 지역에서 계신 합리적인 보수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투표하기 싫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김문수한테 투표를 할 수 있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실 개연성도 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떤 형태로든지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게 된다면 저는 그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그 지역민들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구도의 타파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선거는 좀 유의미하게 그 수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혹시 이사도라라는 노래 아시죠? 노래 좋아하시니까 볼머리 악단의 연주곡인데
잘 모르는. 이사도가 부산이 덩컨밖에 모르는데. 부산이 대인님이라고 이제 우리 애청자님 네네네. 계시잖아요. 그분이 카페에다가 이사도라 볼머리 악단 노래를 올리셨어요. 예. 그러면서 설명이 뭐냐면 이번에 부산이 확 디비져 가지고 2번, 4번이 돌아버리게. 아 이사도라. 어떤 놀라운 접근이죠. 놀라운 접근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선거 끝나고 이사도라 한번 좀 틀어드려야 돼. 자, 이제 새봄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이 이제 투표소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오늘 김용남 의원님도 오셨고 이준석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참 지난번에 결단 내리신 거 잘했다 싶은 게 지금 나오면은 모양도 빠져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그러셨다면. 예. 이게 뭡니까? 그 제가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동종 교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열성 인자가 예, 점점 예. 강화돼서 동종 교배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혁신당이 딱 그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혁신당을 만들 때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 뭐 당의 규모는 대단히 작아도 그래도 서로 약간 다양하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가 뭐 저도 나왔습니다만 허은하 전 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합류했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도 지금 이준석 캠프에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떠나고 딱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 필터링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미리 준비한 발언이잖아요. 그 문제된 발언은 미리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던진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야, 안 된다 이거. 말이 되냐 지금 대선 TV 토론회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주제로 더군다나 정치와 외교 안보 관련한 질의 시간에 이걸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들여다보는 게 펜코 사이트 들여다보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적 발언이 나온 이후에 대응이 더 황당해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사과라는 단어만 입에 담았지 내용을 보면 이게 사과 아니에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예. 내 발언에 어디 혐오가 있어? 혐오라는, 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옹호하는 뭐 개혁신당 소속의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전직 도의원 출신들의 방송 발언을 봐도 전혀 잘못한 거를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위험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이미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극단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국에 보면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개혁신당의 모습이.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네. 걔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개혁신당 만든다고 저도 이제 창당 단계부터 합류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커다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사무실을 얻고 창당 준비도 하고 이제 창당에서 한동안 그 사무실을 썼거든요. 근데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자기 이준석 대표 좋아한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 사무실에 사은품 같은 거를 들고 오셨어요. 예. 그게 뭔가 했더니 시중은행의 그분이 지점장이에요. 근데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저를 보시고 사무실을 물어서 자기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용으로 준비해놨던 무슨 치약, 뭐 비누 이런 거 들어있는 사은품 세트를 몇 개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인사를 하고 당시 이준석 후보한테 그 얘기를 전했죠. 아, 이렇게 지점장님인데 응원한다고 이렇게 고맙게 사은품을 몇 개 갖고 오셨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면 아유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유 우리 당비 계좌 유치하겠다는 거죠. 뭐.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첫 반응이 그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야, 자. 와 진짜 아니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만 해석을 하는구나. 근데 매사 그런 식이에요. 딱 아주 딱이네. 머리를 너무 굴려버리는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 사람들을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도덕 감정이 없다고 그런 와.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선의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신의 계산적인 이속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나한테 고맙게 다가오면 네. 고맙게 느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일단 감사하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첫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당비 계좌 유치하려면 치약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치약을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와, 진짜. 근데 말이라도 진짜 안 아니, 되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그렇죠.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언제 오다가도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네요.라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고야. 제가 또 들은 안모 의원의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때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렇게 선물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모 의원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있으면 좀 보좌진들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또 과일도 오고 뭐 전부 그냥 집으로 보내라고 그런대요. 싹 다요? 싹 다. 와. 그래가지고 정말 막 시발시발 욕을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진짜 국물도 없는 거네요. 아니, 그건 너무한 거지. 아니 그래도 명절에 보좌진들도 과일 하나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 다 나누고 또 그 방원 아저씨들도 계시고 청소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함께 하는 가까이 거죠.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방금 김영남 의원님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럴 때 뭐라 확 깬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발언을 듣자마자 사람이 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언어 폭행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은 사실상 대국민 언어 성폭력 행위를 우리가 헉 하고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들어주신 사례는 물론 그것보다는 좀 경미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어가는 발언이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요. 저희가 마침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사과 아닌 사과를 또 했답니다. 또 했어요 오늘. 오늘이요? 네, 오늘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TV 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은 또 이제 포커싱을 맞출 텐데 그 뒤에 쭉 가보면은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빼놓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급기야 저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꺼낸다며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고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한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도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을 안 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근데 이준석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 사과했다. 진심으로 뭐 심심한 뭐 사과를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을 들어봤는데 스쳐 지나가듯 그 부분의 표현에 대해서 뭐 약간 하고 또 계속해서 하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과가 아니죠.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젓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젓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숟가락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은 봤어도.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이준석이요. 3일 동안 프레임을 3개를 바꿔요. TV 토론할 때 뭐라 그랬느냐.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면서 이러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나 이거 밝히고 싶었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 오늘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유시민 그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이 이준석이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공격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성 비하에 가까운 저급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적 품격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이거 이상한 이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이걸 질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설란영 씨에 대해서 뭐 좀 문제되게 했던 거니까 설 씨를 선거의 도구로 삼아 욕망의 화신처럼 묘사한 것은 노무현 정신의 정반대에 선 퇴행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노무현 정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자기가 한 행태가 그렇다. 그래서 이 자는 누워서 침을 뱉는 자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도덕 감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 감정이 있으면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못 써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든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 된다면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힘드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돌아가는 회로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이 원래 이제 젊은 친구가 참 저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자지요.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뭐 선거 전략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있을 때. 그때 어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20, 30, 60, 70이 모여가지고 40, 50을 포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때 보면서 지금 저자가 대표 아닌가. 그런 것은 어떤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위하면 좀 어떻게 뭐. 근데 대표고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포위론을 얘기하고 그럴 때 저런 애가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지? 그 자리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전략적인 거라든지 추잡한 술수 같은 것은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그걸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소위 세대 포위론이니 뭐 이런 예. 본인의 뭐 논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탄 받았습니까? 세대 갈라치고 또 젠더 갈라치고 그게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압도적 새로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압도적 구태고 압도적 경악스러움이다. 이거는 정치하면 안 될 큰일 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박영식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영국 후보한테 돌려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이 사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진정이 막 쇄도하고 일반인부터 변호사들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자회견은 자꾸 왜 여는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할 거면서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혐오냐 존재 자체가 혐오해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그냥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생각이 젊고 또 젊은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고요. 참 딱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제일 나쁜 것은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하나로 어떻게 하면은 만들까 하는 것을 해야 정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모든 것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괴롭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장애인과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복지 대책을 좀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여성 문제 이런 거 생기면 그건 어떻게 또 여성의 성평등을 보장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까 하지 않고 여성 문제가 생기면 여성과 남성을 또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매사가 그런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 극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방식을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식들은 혐오를 만들어서 그 혐오에 동조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치하는 게 가장 편한 정치인 거예요. 그 정치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비전과 정책적인 정교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자는 혐오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적이야. 그러니까 저 적과 같이 싸울 사람 모여. 자,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저들을 공격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극단주의적인 정치는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적과 전쟁을 벌이는데 뭐하러 토론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맹공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우리와 다르게 생존권과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권이 훼손됩니다. 건강권이 훼손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박한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근 시간을 5분, 10분 더 늦어가게 된다. 이걸 볼모로 잡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책동이고 그런 책동은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의 지지층이라도 더 하나씩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발상이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가장 안 좋은 사회로 예. 끌고 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이런 때문에. 자는 절대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바다향기님, 저는 다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눈물을 짜내느라 눈알 뒤집어 까는 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그거 보셨죠? 예, 그 아니, 영상 봤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치를 자신의 하는 행위가 그게 어떤 수단이든 간에 이제 목적만 달성한다면 된다라는 정치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TV 토론 과정에서 드러났던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준석은 윤석열이다라는 프레임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인이요.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복구하는가, 어떻게 사과하는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의 그 태도를 보면서 또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왜 이준석과 윤석열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다른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대다수가 윤석열한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것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죠. 근데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미쳐 있었잖아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은 특정 커뮤니티에 미쳐 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그 안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확신, 자의식 과잉,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동일하게 그 폭력적인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과도 없죠.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정필성님, 앵커님 우리 이제 희망적인 얘기 해봐요.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하는데 젓가락질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곤란함이 있네요. 아이 참 이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꼭 끌어 드십시오. 예, 희망적인 얘기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 테니까 정필성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타파가 그 뉴스타파 기자가 이준석한테 이렇게 질문하려고 막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보좌관이 막 밀어내고 뭐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를 왜 그렇게 대하냐 하면 뉴스타파가 최근에 이준석 그 성접대 의혹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그쪽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 울고 먹었죠. 이준석이 조금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깐다. 그래가지고 조금 깨갱하면은 봐주었다가 또 고개 들면 깐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냥 다 그거 틀어지고 마음대로 해먹어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뉴스타파가 그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를 딱 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때 이제 이준석 접대했던 사람이 뭐 김모 씨 아닙니까? 선물 리스트, 접대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정적으로 카톡 내용이에요. 이게 카톡인가 뭔가 뭐 텔레그램인가 아무튼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금일 오후 5시에 이준석 의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5시에 제가 픽업 후 저녁 같이 먹은 다음에 아마데우스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금일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갈 예정이라 숙소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표님 리베라 호텔 몽골 귀비는 로얄 스위트로 의원님은 스위트룸으로 이준석 의원 오늘 숙소도 리베라로 잡아놓았습니다.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시간이 너무 이를 것 같은데 뭐 이르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골 때려요. 대표님 저희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과 집에서 와인 한 잔 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번에 이준석 의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국군 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나갑니다. 짜잔.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예? 술 깨는 약은 아니겠죠? 무슨 약인가요, 그게? 글쎄 뭔 약인가? 금일대학에서 나왔나요? 네? 금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증거가 다 나와버렸는데 이걸 이제 또 이준석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다.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받은 거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니다. 저 장부라는 거 내용이 보면 민주당 의원도 이름 나온다. 후보자 비방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보도하는군요. 꼭 이런 식의 맨 마지막에 너 이거 후보자 비방으로 나 법에 걸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런 거죠. 근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게 2013년도 일이라 오래전이라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그러니까 예. 그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 발생일로부터 뭐 범죄 종류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서 그 불기소된 거지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약간 정치인은 사법처벌보다 그 진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진실을 감추고 진실이 드러나면 그게 정치인 끝나는 거지. 진실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무고 사건은 남아 있어요. 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성 접대 의혹 저걸 이제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성매매로 볼 것이냐 그거는 조금 그 갈릴 수가 있는데 시효가 다릅니까? 시효가 다르죠. 아. 네. 시효가 다른데 그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된 게 그 작년 9월 5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같은 날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첫 일성이 이준석 후보가 그때 그거는 영부인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당 정치인 공천에 대해서 그 개입을 한 게 선의의 조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저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멘트가 왜 나오지 그러는데 공교롭게 검찰의 사건이 이제 불기소로 결정 나는 쯤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고소를 했던 사람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고소를 한 게 이게 무고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핵심은. 근데 그 사건이 아직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으면서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돼요. 법률적인 결론은. 녹수님, 아따 그 약 회스탈이여. 녹수님 재밌었습니다. 양인주님, 김영남 의원님, 허은하 대표님과 같이 이준석의 사당에서 벗어나 당원 중심인 민주당에 오신 걸 극렬히 환영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양인주님 민주당원이신가 봐요. 예,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진실을 왜 감추냐 하는 것이 더 큰 거죠. 뭐 그거 가서 무슨 짓을 했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지금 그게 논란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뉴스타파가 보도를 취재를 했으니까 드러나긴 하겠지만 긁어부스럼 만들고 지가 더 이런 것을 이슈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열심히 팔고 다니다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인가요? 그 질문하러 갔는데 보좌관이 딱 나가버리고 질문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 아닌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자회견을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과 관련돼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을 때로 제 기억을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검증을 얼마든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할 거라면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아주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죠. 근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앞다르고 뒤따라다라는 게 딱 이준석 후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준석 관련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정필성님 이해해 주세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망한 집을 펴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잘 펴내서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빨리 올려볼 테니까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이준석 망한 집 해가지고 이준석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이준석은 좋겠어. 지가 했던 거 이렇게 딱 다른 당에서 다 정리도 해주고 아주 주옥 같던데요. 망한 집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빨리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김문수 얘기도 해야 돼요. 김문수, 야, 참. 김문수, 그러면 망한 집,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문수 준비됐나요? 네. 예. 이준석은 그러면 망한 집은 다음 기회에. 오늘 이준석 너무 많이 하면 이준석 선거운동 되니까. 저 팀들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빴나 봐요. 이준석을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오래 한다. 김문수도 좀 조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딘가에서 멈춘 걸까요? 아니면 바뀐 걸까요? 특히 이 일본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심해요.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뿌리 깊은 친일파니까.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옛날에 뭐 운동할 때 일본에서 뭐 자금을 받았나요? 왜 이래요?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독립군이 10,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벗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2방 때문에 우리가 항복.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목숨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깡패와 강도가 권총 강도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총 가지고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산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 당도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독립운동을 저렇게 폄하하고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 국적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부르네요.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란 말이 저 그 멘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우는 이 당이 정상이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도 반대하고 내란도 동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서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하고 사전투표를 해놓고도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우리가 판을 엎어버리면 된다, 뒤집어버리면 된다라고 했던가요? 막 이런 막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무섭지 않고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모욕합니까? 국가를 모욕하고. 들을수록 화가 나는 발언인데, 저 발언이 최근 발언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 멘탈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체계 아니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그 역사 인식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면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또 대한민국의 정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영식 앵커님 박근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와서 또 하는 유세장에서 하는 얘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그러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이런 걸 다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저는 부정하는 분이었다라고 봤지만 우리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체계, 이 질서 모두를 그동안 부정해 왔던 게 아닌가. 역사만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이 체계나 법치, 모든 이 질서 자체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 TV 토론회에서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요.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 발언이 기억나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다가 원전이 너무 안전해서요,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원전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발언 보고 나서요, 야, 이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 뭐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주장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보고 따져봐도 하나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말이 맞다면 정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박근혜 사이에서 지금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박근혜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도 본인 대통령 되면 곧 사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질문 물어보니까 또 빙빙 돌려서 회피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 생각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그 끔찍했던 12월 3일의 기억, 우리가 또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그 정권에서 뭐 찾아갈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원로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탄핵당한 두 대통령과 끊지 못하고 부패 사범이었던 뇌물죄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이 후보에게서 뭐 어떤 희망도 우리가 엿볼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무슨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이승만, 박정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들을 분점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가 안 되니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노동운동계의 중요한 대부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곁불도 쬐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이명박, 정광훈에게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남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운동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독재랑 싸우다 보니까 운동력이 또 매우 위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관료적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문수가 뭐 예를 들면 소방관 119 저 통화 내용도 그렇고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뭐 그 이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위계적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꽤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역사관은요. 이게 대부분 역사관이 변한 게 2003년, 4년도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누구랑 결합되느냐? MB계랑 결합되면서 권력을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권력을 자기의 정확한 어떤 권력 장악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다 수용을 해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권력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쭉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계속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의 찌끄러기들을 계속 분점해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본인도 놀랬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쪽 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아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연설하는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1번 하면서 같이 가서 춤춘 것은 그렇다 치고 손학규 전 대표 가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한 사람 또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한두 번이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 그랬는지. 아이고.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저렇게 간절히 다들 이재명 후보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건요. 감사하죠. 단일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후유증 아닌가요?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아니면은 그 평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재명 다노스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뇌가 이재명이라는 단어에 살짝 절여져 있는 분들이 저 당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서 손학규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는 일부 그런 투표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계속 이 뇌가 이재명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딱 찍고 나서 딱 찍고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 투표지 교체가 안 될까요? 아니 진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고 합니까? 이야 정말 아이고. 아니 안철수 의원님 왜 그러셨어요? 예, 제가 대장동 그 백현동 근처 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재명을 찍으라고 아닙니다. 이름이 뭐였죠? 번호가 뭐였죠?
아니 손가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참 이런 형국이니 뭐 이제 투표 오늘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 투표 끝나면 곧 우리가 맞을 새봄 나라 축제로 승화를 좀 시켰으면 싶습니다.